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셀트리온 그 합병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보고서를 그 합병 신고하는 이제 공시 나오고 다음날 바로 네.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실적 관련된 얘기를 이미 뭐 공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숫자죠. 네, 말씀 주신 부분처럼 숫자 관련해서는 결국 실적과 밸류에이션일 텐데 실적부터 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관계는 뭐 네. 그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거기다 허가까지 받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거를 셀트리온이 직접 팔진 않고요. 고객한테 직접 팔진 않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판매를 하고요. 네.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판매 조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이제 유럽, 미국, 일본, 남미 이렇게 파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재고 자산의 문제가 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재고 자산을 그냥 다 생각하지 않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이 그냥 단순하게 합쳐지고 네. 여기 재고 자산이 아예 없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사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했던 앞으로의 영업이익 네. 포캐스팅이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추정했던 영업이익 이런 포캐스팅 값들의 단순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합병 법인이 돼서도요.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추정치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단순합,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영업이익과 네. 헬스케어의 영업이익의 단순 합과 네. 합병법인의 그 영업이익이 추정치가 그 말이구나. 예, 이거 어렵습니다. 좀. 비슷하다고요? 네, 그게 그렇게 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요? 이게 그 두 개 기업이 합쳐지면 네. 영업이익이 뭐 중복으로 계산이 돼서 맞아요. 그것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살짝 공통분모가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많이들 받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고 자산이 네. 이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한테 사놓은 재고 자산이 없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그렇죠. 네. 네. 그거는 보통 1, 2년에 걸쳐서 소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2024년부터 2025년 한 상반기까지는 그게 소진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기존에 추정됐던 단순합보다 좀 줄어들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2026년부터다 네. 라고 하면은 포캐스팅 됐던 영업이익 단순 합과 네.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갑자기 반토막이 나거나 그럴 문제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느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셀트리온이 이 약을 생산을 해서 네. 파는 단가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서는 원가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걸 원가로 산 거고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원가에 녹여져 있는 그 구성은 결국 셀트리온의 그 매출 구성과 똑같다라는 거죠. 네. 즉 셀트리온의 원가, 네. 셀트리온의 판매 관리비, 네. 셀트리온의 영업이익 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원가입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사주면서 발생한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을 해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물건을 팔아요, 나중에. 네, 네. 물건을 팔 때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액이 있죠. 네. 여기서 반영되는 원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원가고 이건 셀트리온의 매출액일 텐데 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물건을 팔 때 셀트리온이 버는 영업이익은 이미 지불을 했고 여기서 벌지 않잖아요. 그렇죠. 셀트리온은 판매법인이 버는 돈만 버는 겁니다. 맞죠? 그게 중복 계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생산 마진으로서 영업이익을 셀트리온이 버는 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생산 마진을 벌지 않아요. 그걸 사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셀트리온의 법인이 영업이익으로서 생산 마진을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중복 계상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네. 이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중복 계상되지가 않아요. 다만 어떤 이슈가 있냐면 셀트리온이 발생시키는 영업이익은 네. 실제로 이게 그냥 합병법인이었을 때는 당장 발생하지 않은 영업이익인데 네. 헬스케어에 미리 팔았잖아요. 네. 한 1년 정도 먼저 발생한 거죠. 네. 그래서 셀트리온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제 합병법인에서 남아는 있는데 네. 이게 1년 정도 할인은 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오해가 완전 오해는 아니고 처음 1년은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문제 될 게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그게
1년 정도치는 이제 할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팔아놨으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합병법인의 시각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2024년 실적에 대해서 제가 내놓은 영업이익이 네. 5천억 정도입니다. 5천억.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 셀트리온이 가이던스로 주고 있는 영업이익은 지금 한 1조 원 정도는 될 거예요. 2024년이요. 그리고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천억 정도 추정을 하거든요. 2024년에. 네. 근데 회사에서는 한 1.6조 원 정도를 추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생산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회사가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한테 이미 사놓은 재고자산이라는 게 이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 2분기 말 기준으로 2.6조 원 정도의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반기 때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매출이 계속 발생할 거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출범하는 합병법인, 그러니까 합병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출범하는 합병법인한테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미 사놓은 재고자산 2.6조 원 정도는 네. 거의 비슷하게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죠. 이거는 그러면 얼마 정도 있어야 소진이 됩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한 2024년 정도는 이제 있어야 될 거다라고 24년으로 연간으로 보시는구나. 보고요. 네. 이게 결국 셀트리온이 새롭게 제조해가지고 파는 제품의 양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 네. 그래서 저는 한 25년 1분기에서 2분기까지도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영업이익을 그렇게 낮게 이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미 사놓은 재고자산은 네. 셀트리온의 제조 원가가 아니라 네. 셀트리온의 과거 헬스케어에 네. 헬스케어의 매출 원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매출 원가율이 일시적으로 합병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헬스케어의 원가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24년에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많이 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25년, 26년 이렇게 가면은 다시 정상화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럼 요거와 연결시켜서 밸류에이션을 이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제가 앞서서 2024년 실적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과연 시장 참여자들이 2024년에 실적을 가지고 네. 여기에 멀티플을 곱할 것이냐? 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절대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2024년은 좀 비정상적인 구간인 거고 정상화 됐을 한 2026년 정도의 네. 에비타를 뭐 2년 할인해서 뭐 이브 에비타를 곱해주던지 뭐 PER도 똑같이 그러겠죠. 네. 한 26년 정도의 실적을 2년 할인해서 멀티플을 곱해준다라고 네. 한다면 결론적으로 저는 밸류에이션은 기존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시가총액 단순 합 대비 10에서 15% 정도가 할인될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2026년, 27년에도 기존에 추정했던 것보다는 1년 정도 먼저 나간 게 있잖아요. 네. 그걸 할인해 줘야 된다라고. 네. 아. 그 할인 분 정도는 그 할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대비해서 뭐 반토막이 난다. 이거는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 10에서 15% 정도 할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뭔가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쭉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우시긴 하셨을 거예요.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놓치진 않았는데 어렵네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네. 무형자산 관련해서도 아까 이제 질문 주셔가지고 네네.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업권이라든지 판권에 대해서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 이제 상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있을 텐데 그게 얼마가 될지 사실 몰라요. 그리고 이건 밸류에이션과 전혀 관계없다. 왜냐하면 지금 밸류에이션 되는 방법이 이브에비타 저 혼자 하고 있고요.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은 DCF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아마 현금 흐름으로 가지고 하는 건데 이 무형자산 상각은 이브에비타든 아니면은 뭐 DCF 방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과는 크게 무관하다.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 모르니까 이쪽은 센티의 문제다라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인가 차치하고 사실 그리고 2024년에 나올 약간 비정상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리포트로 거죠. 네. 다 설명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오해는 좀 적지 않을까 싶고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셀트리온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는 그냥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셀트리온 하면 램심하고
램시마 SC에 대한 미국 시장 경쟁력이 얼마나 될까? 근데 제가 알기로 미국 시장은 이미 워낙 거의 선제적으로 이제 신약을 내놓은 업체가 거의 반독점처럼 이렇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가는 게 영업력이 얼마나 뛰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잘 될까라는 의구심이 살짝 있긴 하거든요. 좀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첫 번째로는 영업도 영업이지만 과연 그 미국에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사보험사들의 PBM 등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게 그 약물이기 때문에 겹치는 자가면역 질환군의 약물 경쟁사가 오리지널 그 레미케이드뿐만 아니라 휴미라도 성분이 다른데 경쟁 약물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대비해 가지고 과연 이제 그 염증성 장질환이라든지 이런 데서 램시마 SC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래도 램시마 SC가 신약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관련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경쟁사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보험사에서도 이미 레미케이드의 약가가 빠질 대로 빠졌고요. 네. 여기서 램시마 SC가 레미케이드는 IV인 반면에 이거 SC이기 때문에 네. 보통 그 자가면역 질환은 홈케어로 많이 돼요. 항암제는 보통 병원 많이 오고요. 자가면역 질환은 홈케어, 뭐 스페셜티 파마시로 나가는 건데 IV는 스페셜티 파마시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PBM의 영향이 굉장히 적어요. IV 쪽은. 그렇구나. 네. 근데 SC는 스페셜티 파마시로 나가고 PBM에 드디어 의미 있게 등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인플릭시맙이라는 그 성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램시마 SC는 PBM 등재만 진짜 잘 되면 유플라이마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세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PBM 등재만 주요하게 잘 되면 저는 경쟁력이 일단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아까 그 휴미라 말씀드렸는데 경쟁력에 레미케이드나 이런 오리지널 약물뿐만 아니라 아달리무맙을 성분으로 하고 있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도 여기에 유플라이마도 있겠죠. 그런 약물들과는 임상 데이터 비교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휴미라가 아달리무맙군이고, 그리고 그 레미케이드나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 인플릭시맙군이잖아요. 네. 이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질환들이 좀 각각 나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램시마 SC는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염증성 장질환, IBD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IBD 쪽에서 강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레미케이드 시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플릭시맙 시장뿐만 아니라 아달리무맙인 휴미라 시장까지도 어느 정도 침투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생각을 못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 근데 그게 합병전에 뭔가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쉽진 않죠. 주매청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운 포인트긴 하죠. 네. 그러게요. 타이밍이 좀 이렇게 되긴 했네요. 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듣는 내내 정말 쉽지 않겠다. 단어들이 너무 어렵네요. 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셀트리온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앞에서 뭐 여러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미용 의료기기도 사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되게 매력적이고 실제로 꾸준히 매출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산업군, 영업군 중에 하나거든요.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떤지, 매력도는 얼마나 있는지 이거 좀 정리를 해주세요. 미용 쪽으로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포인트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너무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과도하다 보니 최근에 좀 낙폭이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요. 일단 그 한국 시장에서 신약 개발보다는 그래도 성공률이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이제 그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라든지 이런 그 미용 쪽 관련된 그런 의료 분야가 저는 결국 K-엔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혜를 되게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제가 엔터테인먼트 섹터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미디어 엔터 쪽의 기업들이 지금 계속 세계에 잘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뭐 피부과 시술 받으려는 의지도 되게 커지는 것 같고, 성형외과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한국 화장품을 동경하는 것처럼 한국 성형술도 동경을 많이들 하셔서 원정 수술도 많이 하시고. 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게, 최근에도 이제 주변에 제 지인 중에 성형외과를 개원하시려고 이제 뭐 준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결국 그런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요가 인바운드 수요구나 네, 그것도. 앞으로 굉장히 클 거다라는 그러겠죠. 트렌드를 좀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 뭐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선호도를 이제 수출 쪽으로도 저희가 사실 많이 그러네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최근에 잘 가다가 낙폭이 좀 있습니다. 낙폭이 있는데 최근에 낙폭은 저는 뭐 차익 실현이라고도 당연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3분기 때 그 이렇게 멀티플이 오른 것만큼 실적은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상반기 네, 때. 네. 뭐 클래시스, 원텍, 비올 많이들 올랐는데 이게 그 단기적으로 또 실적이 좀 받쳐줘야지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 좀 버틸 수가 있는데 3분기 때는 이건 제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생산부서에서도 휴가가 있고요. 맞아요. 영업일수도 줄어들고요. 네. 네, 병원들도 휴가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생각보다는 탑라인도 좀 줄어들고 여기에 뭐 광고 선전비라든지 아니면 부스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네. 이익이 시장이 기대한 것만큼은 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정말 투심이 좀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뭐 수출입 데이터에서 뭐 첫 열흘간 데이터만 이제 좀만 빠져도 주가가 그냥 훅훅훅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여기는 항상 좋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제 주가 변동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실망도 하고 이제 안 쳐다볼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꾸준한 매출 성장률, 이익 성장률이 가능한 곳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결국 제약바이오는 이제 꿈과 희망을 산다고 얘기들 많이 하고 대표적인 또 그런 산업군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투자자 분들이실 테니까 애널리스트로서 이거는 좀 알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는 좀 꼭 아셔야 될 것 같다라는 포인트가 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한마디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그 제가 약간 좀 꼰대 같은 성격이 네.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유튜브 나와서도 굉장히 이제 뭐 진중한 얘기들, 네. 펀더멘탈 관련된 얘기들만 오늘도 많이 쏟아내가지고 네. 좀 다소 좀 내용도 어렵고 할 부분 좀 있을 거예요. 아니요, 좋습니다.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약바이오가 정말 뭐 핫한 용어들 아니면은 뭐 핫한 뭐 이런 좀 자극적인 네. 이런 뭐 기사나 아니면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죠.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그게 잘 따라갈 재주만 있으면 네. 너무 좋죠. 돈 벌고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분들은 그걸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평균 이상으로는 그렇게 잘 따라가다가는 돈을 벌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잃는 거를 막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좀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진짜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를 좀 많이 따지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처음엔 수익이 좀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가면 수익이 무조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 좀 자극적인 용어나 요런 거를 따라가시지 마셔라. 요런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 환호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인기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따라가기는 쉽지 않고 또 그 고충을 너무 잘 아는 게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특히 뭐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분들 만나면 조그만 얘기 잘못했다가 뭐 카페 회원들한테 악플세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하는 분들이 맞아요. 네. 다반사니까요. 네.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숫자를 토대로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항상 걱정인 게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다 보면 숫자가 빠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맞습니다. 또 그건, 숫자를 네. 확실히 얘기를 해주시니까 조금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체크하시면서 제약바이오주를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저도 얹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그리고 아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넉넉히 시간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다음에는만 진짜 3시간 뭐 네. 마라톤 영상 한번 그러게요.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녹화됐으니까 이걸 증거 삼아서 다음에 다시 한번 섭외 요청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박병국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